안녕하세요. 저는 4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이 엄마입니다. 저는 신혼기간에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와 크게 부딪힌 적이 있고 그 후로는 아예 절연한 상태로 살고 있어요. 그때 당시 저희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는데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는지 대학병원까지 다닐 정도였죠. 그 스트레스는 시어머니의 막말 때문이었고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말하기에 앞서 저희 남편의 집안에 대해 말하자면요. 가족은 시부모님과 누나 한 분이 있는데 누나와 남편은 배다른 형제입니다. 시아버지의 첫 번째 아내셨던 분은 지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사이에서 누나가 있으셨대요. 그 뒤에 시아버지는 지금의 시어머니를 만나 재혼을 하셨고 저희 남편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신우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아요. 막 다투고 이런 게 아니라 좀 남남처럼 지낸다고 할까요? 저는 결혼 전에 신우를 2번 봤는데 초반엔 저한테도 좀 쌀쌀맞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워낙 곰살맞게 잘하려고 하다 보니 저한테는 마음을 조금 여신 건지 결혼 후에 한 번씩 연락도 하고 가끔 선물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저랑도 엄청 친하고 가깝게 지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가족 중에서는 나름 저하고는 잘 지내세요. 남편도 시부모님과 그렇게 가깝고 친하게 지내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명절 정도에만 갈 정도로 왕래도 거의 안 하고 살았죠. 제가 부모님한테 왜 그렇게 하느냐 했는데 아들들이 다 그렇지 뭐 정도로만 말하고 별다른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가 보다 했죠. 시어머니는 말도 좀 함부로 하시는 편이고 솔직을 가장해서 무례하게 말을 잘 하시는 편이었어요. 그런 부분이 저도 싫을 때가 있었지만 왕래가 많은 편도 아니고 자주 뵙는 것도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결혼한 지 반년 정도 됐을 무렵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약간 불안정한 상태인데다 임신 초기라서 병원에선 절대 안 정하고 조심하라고 하시더군요. 저도 최대한 활동은 자제하고 조심하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이 전화가 온 겁니다. 어머님은 뭐 하느냐 그래서 집에서 쉬고 있다고 병원에서 조심하라 해서 최대한 안정하고 쉬려고 한다 그랬죠. 그런데 어머님이 갑자기 자궁이 뭐 어떻길래 벌써부터 그렇게 불안정하니? 하시는 거예요. 저는 좀 황당했지만 그냥 웃으면서 말했죠. 원래 임신 초기가 제일 불안정한 때라잖아요. 유산 확률도 높고. 그런데 어머님이 제 말을 자르더니 불쑥 물어보시더군요.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너 왜 결혼하자마자 자궁 수술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결혼하고 나서 2주 정도 뒤에 갑자기 부정출혈이 좀 있었거든요. 산부인과에 가보니 자궁 내막 쪽에 폴립이 있다고 제거 수술을 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호르몬 문제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거라고 해서 내시경으로 수술도 받았죠. 그때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했고 남편은 저 자궁 쪽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서 수술한다 그렇게만 말씀드렸어요. 자세하게는 설명 안 하고요. 그때는 어머님도 그렇느냐 하셨는데 그걸 이제 와서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시는 겁니다. 아, 그때 말씀 안 드렸나요? 자궁 내막 쪽에 폴립이 생겨서 제거하는 게 좋다고 하셔서요. 그게 왜 생기는데? 어머님은 치주하듯이 따져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조금 기분이 이상했지만 그래도 대답했죠. 뭐 호르몬 문제라던가 그런 걸로 생긴다고. 좀 이상한데. 결혼 같았을 때니까 처녀 때나 다름없는데 처녀가 자궁 수술할 일이 뭐가 있단 말이야. 어머님의 빈정거리는 말투에 저도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나중에 너 애 낳고 나면 이 문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어. 라는 겁니다. 저 그 말에 불쾌한 기분이 확 들더라고요. 뭘 정확하게 짚고 넘어간다는 말인가요?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뭘 짚고 넘어가요? 처녀가 자궁 수술했다는데 솔직히 내 입장에선 좀 찜찜한 것도 사실이다. 뭐가 찜찜하신데요? 그걸 내가 말로 해야 하니? 저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자궁에 폴립 생겨서 수술한 걸로 제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취급을 당해야 되는지 싶었죠. 너무 기막히고 화가 나서 심장이 세차게 뛰더라고요.
어머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결혼하고 바로 그런 수술을 한다는데 솔직히 너 같으면 안 이상해? 그런 줄 알았으면 내가 결혼 허락했겠느냐고. 이거 호르몬 문제 때문이고 누구한테나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나중에 확인해 본다고. 왜 이렇게 발끈하니? 뭐 찔려? 저는 너무 불쾌한 기분에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어머님은 몸조리 잘해라 그러시고 일방적으로 전화 확 끊으셨고요. 통화 끊고 나서 너무 화나고 기분 나쁘고 나를 도대체 뭘로 보는 건가 싶고 왜 가만히 있는 나를 이상한 여자 취급하나 싶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더러운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퇴근해서 오자마자 저는 이 얘기를 했죠. 남편도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말했느냐고 놀라면서 화가 나 전화해서 따져 물었습니다. 엄마 미쳤느냐, 그런 소리를 왜 하느냐, 뭐 때문에 그러느냐고요. 그렇게 한바탕 싸우고 전화 끊더니 저한테 엄마랑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연락 와도 받지 말라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그렇게까지 하니 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병원 갔다 오면서 친정에 갔는데 속상한 마음에 엄마에게도 이 얘기를 다 했어요. 저희 엄마도 너네 시어머니 미친 거 아니냐고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따진다는 거 저희 아빠가 겨우 말렸죠. 큰 싸움 난다고. 하지 말라고요. 남편은 비록 결혼 전부터 시부모님과 연락도 잘 안 하고 왕래도 별로 없었다 해도 저는 이제 며느리가 됐으니 나름 잘하려고 마음 먹었거든요. 근데 그 일로 저도 그럴 생각 싹 사라졌죠. 남편도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했으니 나도 안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는 저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생긴 건지 그 후에 자꾸 전화하고 카톡을 보내는 겁니다. 카톡이랑 문자 내용이 네가 뭔데 아들과 내 사이를 갈라놓으려 하느냐. 네가 뭐 찔리는 게 있으니 이렇게 발끈하는 거 아니냐. 자꾸 아들과 내 사이 이간질하면 가만 안 있는다라는 식으로 급발진을 하며 저를 괴롭히시더군요. 저는 어머님이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어머님이 먼저 선 넘는 발언을 하셨고 그로 인해 사이가 틀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제가 이간질을 해서 남편과 어머님 사이가 안 좋아진 것처럼 앙심을 품으셨더라고요. 저는 진짜 나한테 왜 이러나 생각하며 그냥 답장도 하지 않고 다 차단했습니다. 차단은 비록 했지만 시댁과 그렇게 사이가 어그러지고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 배도 아프고 너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다시 갔더니 많이 조심해야 된다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계속 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제가 차단하니까 시아버지 번호로까지 전화를 해서는 네가 전화 안 받는 거 보니 시어머니를 개무시하는 것 같다. 월요일에 너네 친정으로 가야겠다. 네가 이렇게 시부모 알기를 개똥으로 알면 나는 찾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사는 겁니다. 저 너무 무섭고 놀래서 전화 끊었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나 싶고요. 남편한테 전부 그 얘기를 전했고 남편도 화가 나서 어머님한테 다시 전화했는데 어머님 싹 발 빼면서 자기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애기 잘 크고 있느냐 걱정돼서 전화한 건데 무슨 그런 말을 지어서 하느냐 그러시더군요. 저 옆에서 속 터지고요. 병원에선 안정을 취하라고 하는데 어머님 때문에 도저히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 와중에 형님이 아이 잘 크고 있느냐 안부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저 형님한테 전화드려서 하소연했습니다. 있었던 일 전부 얘기하면서요. 그런데 가만히 듣고 있던 형님이 갑자기 나 참 뭐 눈에 뭐만 보인다더니 그러시는 겁니다.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형님이 상현이한테 뭐 들은 거 없지? 네. 그래, 뭐 좋은 일이라고 얘기하겠어. 그래도 옳게도 알 건 알아야지. 뭔데요? 실은 새엄마, 그러니까 상현이 엄마 말이야. 네. 우리 아빠랑 재혼할 때 난리도 아니었어. 난리요? 뭐가요?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아빠가 혼자서 나 키우다가 새엄마 만났는데 그때 새엄마는 처녀라고 그랬고 그래서 우리 아빠랑 새엄마랑 재혼 전제로 만나다가 상현이도 임신한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새엄마가 이미 가정이 있는 유부녀였더라고. 네? 저는 형님이 무덤덤하게 말하는 내용에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도 있는 여자가 처녀라고 우리 아빠 속이고 만나오다가 임신까지 한 거였지. 새엄마 남편이 그 사실 알고 우리 아빠 찾아와서 죽일 뻔했다니까? 어린 나도 그 꼴 다 봤고.
결국 우리 아빠 위자료 명목으로 돈 챙겨서 그 남자 주고 새엄마랑 그 남자는 이혼했다고 하대. 그 뒤로 우리 집 들어와서 살았지. 천성이 뻔뻔한 건지 그런 일 있었던 거 나도 아는데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내대. 새엄마라고 나 괴롭히고 그렇게 지낸 건 아니지만 남남처럼 정도 없이 살았어. 그러다가 나는 졸업하고 바로 집 나와서 따로 산 거고. 근데 그것뿐이겠어? 상현이 중학교 땐가 고등학교 다닐 땐가 집어를 걔 못 준다고 새엄마가 또 가출을 했었어. 1년 가까이. 아마 남자 때문이었을 거야. 그 일로 아빠는 이혼한다고 했고 나도 이혼하라 그랬어. 근데 1년 뒤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잘못했다고 빌대. 바보 같은 우리 아빠는 또 어물쩍 받아주고. 듣는 저는 기가 막혔죠. 그런 사실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재혼 가정이라고 생각했는데 형님 말 본인이 그렇게 추접스럽게 사니까 다른 여자도 그렇게 보이는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어머님이 무서운 게 아니라 참 가짱고 괘씸하기까지 한 겁니다. 본인이 그러고 산 주제에 왜 가만히 있는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세우나요? 저는 그 길로 저희 엄마한테 그 얘기 다 했고 저희 엄마도 제대로 빡치셨죠. 무슨 그런 콩가루 집안이 다 있느냐면서 그런 줄 알았으면 미쳤다고 결혼시켰겠느냐 하시면서요. 저는 그때 친정이 병원에서 가깝기도 하고 또 엄마 집에 며칠 있고 싶어서 겸사겸사 친정에 가 있었거든요. 남편도 그러라고 했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시어머니가 모르는 번호로 저한테 전화해서 너네 친정에서 그따위로 배웠느냐 그러는 겁니다. 저는 코웃음만 나더라고요. 어머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 몸도 안 좋고 병원에서 안정 취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좀 그만 괴롭히실래요? 정 할 말 있으시면 남편한테 직접 하세요. 할 말 있으면 직접 해. 너 그게 어른한테 할 소리니? 그리고 몸 안 좋은 거? 너 원래부터 자궁에 문제 있잖아. 결혼 전부터 문제 있지 않았어? 자궁 수술까지 했잖아. 그놈의 자궁 수술 얘기. 저 그 말에 스티 모르는데 옆에 있던 엄마가 열받아서 바꾸라고 하셨어요. 저도 스피커폰으로 바꿔서 엄마 드렸죠. 우리 딸한테 친정엄마랑 얘기 좀 하자 그랬다면서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저한테 할 말이 뭡니까?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시부모 알기를 이렇게 하나요? 시부모를 아주 개무시하잖아요. 그러는 사도는 우리 딸 존중해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애 자궁 수술한 걸로 이상하게 몰아갔다면서요. 제가 뭐 틀린 말 했어요? 결혼하자마자 자궁 수술부터 했는데 뭐 어쩌고 살았길래 그런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 엄마 그 말에 얼굴 새하얗게 질리셨습니다. 완전 제대로 화나신 거였죠. 그리고 완전 쏟아부었습니다. 뭐가 어째?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네가 그러고 살았으니 남들도 그렇게 보여? 뭐라고? 어디 귀한 집 남의 딸한테 그딴 소리를 짓거려. 나 다 들었어. 너 남자한테 미쳐서 가정도 있으면서 처녀라고 속이고 바람 폈다며? 그리고 재혼해놓고서도 또 다른 남자랑 눈 맞아서 애 버리고 가출까지 하고. 제정신이야? 남자한테 미쳐서 그따위로 더럽게 살고 인생 막 사는 년이 시어머니 감투 좀 썼다고 눈에 뵈는 게 없어? 저희 엄마 열받아서 완전 다다다 쏘아붙이셨고 어머님 막 기막혀 하시면서 제대로 따지지도 못하더군요. 할 말 없겠죠. 다 사실이니까. 내 딸 가뜩이나 그쪽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몸도 안 좋은데 한 번만 더 건드려봐. 나 진짜 가만 안 둬. 그리고 앞으로 할 말 있으면 나한테 직접 해. 엄마 그렇게 말하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옆에서 듣는 저는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저희 엄마 씩씩거리시더니 너네 남편 퇴근하면 바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녁에 남편이 집으로 왔어요. 엄마는 남편에게 그러셨죠. 내가 얘기 다 들었는데 왜 우리 딸이 자네 엄마한테 그런 소리까지 듣고 애 낳으면 확인을 해보자느니 어쩌느니 그딴 의심까지 받아야 되느냐. 김서방이 그냥 연락받지 말아라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좀 더 나서서 확실하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셨죠. 남편도 죄송하다고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저한테 따로 얘기하더군요. 자기가 나서서 막았어야 했는데 그냥 연락 안 하고 지내면 될 줄 알았다면서 미안하다고요. 그러면서 우리 집에 과거 그런 일 있었던 거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하다고 부끄럽기도 하고 좋은 일도 아니니 굳이 말 안 했다 하더라고요.
사실 엄마가 과거에 1년 정도 가출했을 때 남자한테 미쳐서 나도 버리고 갔다는 생각에 엄마 용서하고 싶지도 않고 배신감도 컸다. 하지만 그래도 엄마니까 다시 돌아오고 난 뒤에 그냥저냥 지냈는데 엄마 이제야 사는 거 보니 질려서 아예 영 끊고 살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시부모님 연락처 차단해 버리더라고요. 좋은 가정사도 아니고 부끄러워서 말 못했다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후에 한동안은 잠잠하다가 애 낳을 때쯤 모르는 번호로 연락해서 애 낳으면 데리고 오라느니 그러는 겁니다. 저는 싫다고 전화 끊는다 했더니 이것 보라면서 며느리라는 게 이렇게 싸가지가 바가지라고 대놓고 욕을 하더군요. 아마 친구분들이랑 옆에 같이 있으셨던 것 같고 전화했던 그 번호도 친구 폰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더 이상 할 말 없고 이런 식으로 자꾸 전화하지 마시라. 그리고 할 말 있으면 우리 엄마한테 직접 얘기하시라. 그렇게 말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그 후부터는 더 이상 연락 안 오세요. 당연히 저희 엄마한테도 연락 안 하셨고요. 저도 남편도 더 이상 시부모님과는 연락도 왕래도 없이 지냅니다. 그럼 막말하지 않으셨으면 보통의 시부모님과 며느리 사이처럼 평범하게 지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형님 말 맞다나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본인이 그렇게 살아왔다 보니 며느리인 제 행실도 고가워 보이고 트집을 잡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선도 넘고 막말하시다가 결국 부모 자식 인연도 끊게 된 거였죠. 제 입장에선 아쉬울 것 하나 없고요. 남편하고도 신우하고도 원래 사이가 안 좋아서 거의 왕래 없이 지내다가 그나마 제가 결혼하고 나서 조금씩 다시 지내게 된 거였는데 어머님 본인 스스로 자초해서 인연을 아예 끊으신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해요. 본인 과거가 떳떳하지 않으니 그 자격지심으로 저한테 화풀이 하신 것 같기도 한데 본인이 그러고 사셨다고 남들도 그렇게 사는 건 아니라는 걸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과거 저 구박하던 시댁 초토화시키고 이혼한 여자입니다. 아이 못 가진다고 구박 많이 받았고 서럽기도 참 많이 서러웠는데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은 씁쓸한 웃음과 함께 그 일을 떠올릴 수 있네요. 저는 식품회사 연구원으로 일을 하는데 거기서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동료였고 회사 안에서 친하게 잘 지냈어요. 그 남자는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그만큼 진중해 보였고 매너 좋고 단정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가 그냥 친한 직장 동료 정도였고 초반에는 이성적인 호감까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을 하고 붙어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호감이 조금씩 생겼어요. 하지만 이게 저만의 감정인 것 같아서 그 마음을 애써 숨겼죠. 그런데 회식 끝나고 그 남자가 저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집에 잘 들어갔느냐, 아까 술을 좀 많이 마시던데 괜찮느냐 그러면서요. 그렇게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 그 남자가 그러더군요. 저를 좋아한 지 좀 됐다고. 술 취한 김에 고백한다면서요. 놀랐죠. 저도 어느 정도 호감이 있었는데 그 남자도 저를 좋아했었다고 하니까요. 저도 사실 같은 마음이라고 제 마음을 고백했고 저희는 그때부터 회사에는 비밀로 하고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만나오다가 결혼 약속을 하게 되었고 남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는데요. 부모님은 제가 남친과 나이가 동갑인 것을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여자 쪽 나이가 어려야 임신할 때 문제가 없으니까 라고 하시면서요. 결혼도 전에 임신 얘기부터 하시니까 부담스럽기도 하고 좀 그랬지만 어른들이고 결혼 문제에 있어 자녀 문제도 중요하니까 그냥 물어보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친 부모님은 저의 형제 관계에 대해서도 물어보셨어요. 저는 오빠 하나, 언니 하나를 둔 막내라고 했고 오빠랑 언니는 다 결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조카들도 있겠네?
네, 조카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오빠는 아들 둘 있고요. 언니는 아들 하나에 딸 둘이라서 셋이에요. 그 말에 어머님 얼굴이 환해지시더라고요. 어머, 집이 되게 다복하네. 네, 그런 편이에요. 아휴, 그러면 소희도 아이 가지는 거 문제 없겠다. 언니도 오빠도 그렇게 자식들이 많으면. 그 말에 저도 그냥 멋쩍어서 웃었죠. 어머님은 제가 나이가 좀 많은 것은 권유하셨지만 저희 집이 다복한 것이 마음에 드신 듯 했습니다. 남친은 남동생 하나가 있는데 학창시절부터 공부도 잘했고 학교도 좋은데 졸업했답니다. 그때도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요. 다 좋은데 다만 한 가지,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했답니다. 부모님들이 설득도 해봤지만 별로 결혼 생각도 없고 혼자 살고 싶다고 했대요. 남친네 부모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선자리도 알아보고 결혼해보라고 부추긴다고 하시고요. 아들 둘 있는데 둘째는 결혼 안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저희라도 꼭 아들을 빨리 낳아서 대를 이어달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시대에 아들 타령에 대를 이어달라는 것까지 참 옛날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구나 싶으면서도 또 어른들이니 그럴 수도 있다고 가볍게 생각했죠. 그렇게 남친과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초기부터 시부모님하고는 좀 부딪힌 것 같아요. 왜냐면 어머님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아이 안 가지냐고 닥달을 시작하셨거든요. 소희야, 너 내일 모레 35 아니니? 35이면 노산이야. 지금 당장 가져도 늦다니까? 어머님, 요즘은 평균 수명도 길어져서 아이도 좀 늦게 가져도 돼요. 그리고 저희도 신혼은 조금 즐기고 갖고 싶고요. 애 없으면 신혼 못 즐긴다니? 즐겨. 내가 봐줄게. 나한테 맡기고 너는 일단 낳기나 해. 저는 어머님이 저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가 무슨 애 낳는 기계라도 된 것 같은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시댁은 아버님이 건물을 소유하고 계시고 거기서 다달이 월세를 받으세요. 한마디로 소위 건물주신 거죠. 그거 말고도 시골의 땅도 제법 있으시다 하고요. 여유가 있는 집안이다 보니 손주를 낳아서 물려주고 싶어서 그런다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알겠지만 제가 애 낳으려고 결혼한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그저 남편이 좋아서 결혼한 거니까요. 저는 시부모님의 임신 압박에도 꿋꿋하게 버티자 그 후에는 직장까지 그만두라고 하시는 겁니다. 직장 생활한다고 바빠서 임신 자꾸 미루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저는 시부모님 앞에서 제 할 말 다 했습니다. 어머님, 저 직장 그만둘 생각 없습니다. 저도 제 커리어가 중요하고 제 일에 대해서 자부심도 있고 욕심도 있습니다. 결혼했으니 임신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임신 준비만을 위해서 일 그만두고 싶지는 않아요. 아니, 우리가 없는 살림도 아니고 현택이가 생활비 모자라게 갖다 주면 우리가 보태줄게. 돈 걱정은 하지 마라. 너는 힘들게 직장 다닐 필요 없이 애만 낳아주면 된다잖아. 세상 팔자 좋구만. 뭐가 불만이야? 라면서 제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게 왜 팔자 좋은 건가요? 저는 제 힘으로 돈 벌고 제 능력껏 사는 게 좋은데 말이죠. 어머님, 어쨌든 저는 임신 준비만을 위해서 퇴사할 생각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데도 싫다 이거야? 싫다는 게 아니라 제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만두는 게 아니라면 굳이 임신 준비한다고 그만두고 싶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애 가지고 나면 그만둘 거야? 육아휴직 쓸 건데요. 그러니까 네 말은 어찌됐든 회사는 안 그만두겠다? 네, 지금으로서는 딱히 그만둘 생각 없습니다. 제 말에 어머님 표정이 엄청 싸늘해지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어머님 말씀에 안 따르고 따박따박 말대꾸 다 하니까 언짢으신 것 같았어요. 우리 며느리 참 말도 잘하고 참 똑똑하네. 참 똑똑해.
내가 엄청 똑 부러지는 며느리를 맞이한 것 같아. 라면서 비꼬시더라고요. 어머님의 그런 반응에 저도 한숨이 절로 났습니다. 그러면 애는 언제 가질 건데? 딱 1년 정도만 신혼기간 가질게요. 그리고 바로 임신 준비하겠습니다. 회사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임신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대신 어머님도 1년 동안은 저한테 임신 문제에 대해서 얘기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어머님도 탐탁치는 않지만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 알겠다. 네가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억지로 강요할 수도 없고 1년 동안 니네가 원하는 그 신혼생활 실컷 즐겨봐라. 근데 1년 지나고 나서는 임신 준비 바로 해야 된다. 알았지? 네, 어머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저는 대놓고 닥달하는 어머님과 뒤에서 은근하게 압박을 하는 아버님께 1년 뒤 임신 준비를 꼭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큰 자만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 딴에는 제가 마음 먹고 임신 준비를 하면 아이가 금방 생길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희 친정 집안 자체가 대대로 엄청 다복한 편이에요. 가족들, 친척들 다 통틀어서 그 누구 하나 나님이 없고 자식들이 정말 많습니다. 임신도 잘 되는 편이고 임신에서도 별다른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잘 낳고요. 오히려 아이가 너무 잘생겨서 조심해야 될 정도라고나 할까요? 그렇다 보니 저도 당연히 마음만 있으면 임신이 잘 될 거라는 착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의 압박에도 1년만 신혼 가지고 바로 임신하겠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임신이라는 게 막상 진짜 준비해보니 제 맘처럼 그리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1년의 시간이 지나고 저는 더 이상 피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자연스럽게 자연임신이 될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한 달, 2달, 반년, 그리고 1년이 가까워져 갈 때까지도 전혀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맘때 되니까 저도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피임 전혀 없이 오히려 가임기에 딱딱 맞춰서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매달 생리를 했고 임신은 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마음이 조급해져서 이래저래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고 배란 테스트기도 사용을 했어요. 배란 테스트기는 매일 소변 검사를 하면서 임신 확률이 높은 가임기를 퍼센트로 알려주는데 보통은 배란 테스트기를 쓰면 임신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이걸로 임신 성공한 사람이 많은 걸로 알아요. 하지만 저는 배란 테스트기도 3-4달 써봤지만 임신은 역시나 잘 안 되더라고요. 그쯤 되니 우리 부부가 난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확고히 들었습니다. 원하면 임신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저는 완전히 착각을 했다는 걸 깨달았죠. 그맘때 어머님의 압박도 심해졌습니다. 아이 가지는 거 준비는 하느냐, 이번 달은 소식이 없느냐, 병원은 가봤느냐 등등 저도 생각처럼 임신이 되지 않아 스트레스가 슬슬 심해지던 때인데 어머님의 압박까지 더해지니 더 힘들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남편과 저는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도 남편의 정자수나 정자 운동성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이런 남자들은 요즘 많고 임신은 가능하다고, 그리고 저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큰 문제는 없는데 자연 임신은 안 되는 거였죠. 일단은 1년까지는 자연 임신을 시도해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맘때 어머님은 저에 대한 비아냥도 늘어나셨습니다. 1년 뒤에 아이 가지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더니 이것 보라며 애가 가지고 싶을 때 턱하니 가져지는 줄 아느냐고, 이래서 1살이라도 어릴 때 노력하라고 한 거라면서요. 그 모습에 저희 남편도 그만 좀 닥달하시라고 어머님에게 화를 냈고 시부모님과 언성이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어머님은 자기 아들이 부모 말씀 잘 듣고 큰소리 한 번 안 내는 착한 아들인데 저랑 결혼하고 변했다고 그것마저도 제 탓을 하셨어요. 시부모님의 임신 압박과 계속되는 임신 실패로 저는 그맘때 스트레스가 몹시 심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임신이 안 되나 싶을 정도였죠. 그런데 그맘때 시댁에서는 놀라운 소식이 하나 들렸습니다. 바로 시동생이 결혼을 한다는 거였어요. 시동생은 시부모님의 온갖 압박에도 결혼 안 하겠다는 뜻을 고수했는데 갑자기 운명의 배필이라도 만난 건지 결혼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시부모님은 당연히 몹시 기뻐하시고 쌍수 들고 환영하셨어요. 어떤 여잔데? 그냥 평범해. 뭐 하는 여자야? 부모님은 뭐 하셔? 너네 직장에서 만난 거야? 몇 살이야? 어머님, 아버님은 몹시 들떠서 질문 폭탄을 하시더라고요. 네일리스트 일하고. 네일? 손톱 관리해주는 거? 어쩌다가 만났는데? 소개로 만났지 뭐. 몇 살? 나보다 3살 어려. 부모님은? 어머니는 안 계시고 아버지랑 둘이 사는데 아버지는 지방에서 혼자 사시고 성현이는 자취해요. 왜 어머님이 안 계신데? 이혼하셨대. 성현이 어렸을 때. 시부모님은 탐탁치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결혼 안 하겠다던 둘째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니 처음엔 기쁘신 듯 했는데 상대방 여자의 조건을 들어보니 썩 마음에 안 드신 얼굴이었죠. 왜요? 아니, 근데 너는 걔가 그렇게 좋아? 우리가 결혼 언제 할 거냐고 하든 말든 귀등으로도 안 듣고 무조건 결혼 안 할 거라고 그랬잖아. 근데 네가 결혼할 마음까지 먹은 거면 그 여자가 오죽 좋아서 그랬겠냐고. 그렇지. 좋아하지 많이. 그러니까 결혼도 하겠다는 거고. 하지만 시동생 표정은 시큰둥해 보였습니다. 부모님 앞이라서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 그 여자가 너무 좋아서 결혼하고 싶고 들뜬 그런 모습은 전혀 없었다고나 할까요? 한편으론 시동생이 워낙 감정 표현이 많지 않다 보니 그런가 보다 했지만요. 시부모님은 일단 예비 동서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잡아 예비 동서를 데리고 왔어요. 저희 보고도 오라고 하셔서 저희도 시댁에 갔고요. 조용하고 감정 표현도 거의 없는 도련님과 달리 예비 동서는 몹시 활발하고 쾌활한 성격 같았습니다. 애교도 많고요. 시부모님을 처음 뵙는 자리인데도 긴장하거나 어려워하는 것도 전혀 없더라고요. 서비스직 관련 일을 하다 보니 더 그런가 싶기도 했죠.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오빠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어머님, 너무 미인이신 것 같아요. 피부도 좋으시고. 오빠가 어머님 닮아서 피부가 좋은가 봐요. 하면서 시작부터 칭찬을 날리더라고요. 시부모님도 그 친화력에 놀라시면서도 싫지 않은 얼굴이셨습니다. 맏며느리인 저는 그다지 싹싹하고 귀염성 있는 편도 아닌데 예비 동서는 너무 친근감 있게 다가오니 더 좋게 보셨겠죠. 아유, 내 피부가 뭐가 좋아. 아니에요. 너무 좋으세요. 밖에 나가면 30대 후반, 40대 초반 정도로 보실 것 같은데요. 아유, 왜 그래. 넉살 좋네 얘. 저 성격 좋단 소리 많이 들어요, 어머님. 하면서 애교 있게 굴더라고요. 시부모님은 동서의 조건을 들었을 땐 좀 탐탁치 않아 하셨는데 오히려 직접 만나고 나니 동서의 애교스러운 성격에 홀딱 빠지셨죠. 그리고 예비 동서는 저한테도 방긋방긋 웃으면서 잘하더라고요. 형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제가 잘 모실게요. 모시긴 뭘, 그냥 잘 지내면 되는 거지. 나도 잘 부탁할게. 형님, 학교도 좋은 데 나오시고 지금 식품회사에서 연구원? 그런 거 하신다면서요? 아주버님이랑 같이. 멋있다. 저는 주변에 공부 잘한 친구가 별로 없어서 그런지 형님같이 지적으로 보이는 사람 너무 부러운 거 있죠? 부럽긴. 동서 성격이 워낙 밝고 좋아서 나는 오히려 동서 성격이 더 부럽다. 첫 만남은 그렇게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서로 반대 성격에 끌린다더니 무뚝뚝하고 조용하던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로는 동서처럼 활발한 여자를 좋아한 거구나 싶었죠. 그런데 첫 만남에서 저는 좀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왜냐면 시동생과 동서가 서로 좋아 죽는 커플의 느낌이 별로 안 났거든요. 표현을 많이 하지 않은 시동생의 성격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눈빛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제 느낌일지도 모르지만 예비 동서를 보는 시동생의 눈빛이 무슨 냉동 동태처럼 멍해 보였다고나 할까요? 그냥 일하러 온 것처럼 적당히 시간을 때우려는 느낌마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두 사람 사정을 제가 어떻게 다 알겠나요? 그냥 그런가 보다 싶었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동서가 몹시 성격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철저하게 본인 이익에 따라서 얼굴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동서는 그 특유의 친화력으로 결혼하자마자 어머님과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동서는 결혼하자마자 다니던 샵을 그만두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아이를 빨리 갖기 위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저희 어머님 입장에선 너무 예쁘게 보였겠죠. 어머님, 제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 꼭 많이 낳아드릴게요. 어머님이 육아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라며 애교 있게 잘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머님은 싱글벙글 알겠다며 손주만 안겨달라 그러셨죠. 저는 회사 일을 하다 보니 시간이 없고 늘 바빴는데요. 그래도 제 딴에는 틈틈이 시댁 찾아서 시부모님 만나 뵙고 시간도 보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동서는 결혼 후 일을 하지 않고 시간이 많이 남다 보니 시댁으로 엄청 자주 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하고 시간을 많이 보냈죠. 어머님을 모시고 데이트 가고 놀러 다니고 엄청 잘하는 겁니다. 제 입장에선 처음엔 그게 고마웠어요. 제가 맏며느리라고 해도 회사 다니느라 시간도 없고 시부모님을 잘 챙길 순 없었는데 그 역할을 동서가 다 해주니까요. 그래서 동서에게 고마운 마음이 꽤 컸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그맘때 시댁에 자주 가고 시부모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야금야금 필요한 것도 많이 받아내더라고요. 처음에는 옷이나 가방, 구두, 액세서리 등을 어머님께 선물 받았어요. 엄밀히 말하면 선물이라기보다 어머님 모시고 백화점 가서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잘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머님도 그런 며느리가 귀여워서 이것저것 잘 사주셨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스케일이 커져갔습니다. 결혼 반년 만에 동서는 시부모님께 5천만 원 상당의 SUV를 받아냈거든요. 아이 가지고 나면 차가 필수인데 자기가 장롱면허다. 먼저 연수라도 받고 싶은데 자차가 없다. 이런 얘기를 시부모님께 한 번씩 했고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 생각 없이 동서, 그러면 처음엔 중고차로 하는 것도 좋아. 왜냐면 초보 때는 여기저기 잘 부딪히고 차도 잘 망가지거든. 저는 별 생각 없이 한 말인데 동서가 저를 엄청 싸늘하게 흘겨보더라고요. 도움 안 될 거면 가만 있으라는 무언의 압박도 느껴졌죠. 그런데 그 뒤로 몇 주 뒤 시부모님으로부터 차를 선물 받은 겁니다. 저는 동서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 저런 것도 능력이다 싶었죠. 억지로 시부모님께 뜯어낸 것도 아니고 시부모님이 기분 좋게 사주신 거니까요. 동서가 시부모님께 잘하려고 노력하는 건 참 좋은 일이고 고마운 일이겠죠. 하지만 저는 얼마 뒤 참 어이없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동서와 어머님이 제 뒷담과 험담을 하면서 부쩍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날은 어머님이 시동생이 생일이 있다고 저녁에 시댁 와서 다 같이 밥을 먹자고 하신 날이었습니다. 저는 퇴근하고 가기로 했고요. 그런데 제가 그날 외근을 갔다가 생각보다 일찍 퇴근을 했고 마침 시댁과 가까워서 그냥 시댁에 일찍 가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간식을 사들고요. 그런데 어머님 집 대문 앞에 동서차가 주차되어 있는 거예요. 동서도 일찍 왔나 보다 생각하며 안으로 들어갔죠.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실이 조용한 겁니다.
어디 갔지? 생각하는데 안방에서 조근조근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안방 쪽으로 가보니 문이 조금 열려 있었는데 어머님하고 동서하고 마스크팩을 하고 누워 있더라고요. 참 모녀 사이처럼 다정하게 잘 지낸다 생각하며 저도 왔다고 인사하려던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그쵸. 저도 형님 첫 만남부터 친해지긴 글렀다 싶었어요. 사람이 너무 깍쟁이 같고 성격도 별로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 무서운 줄도 모르고 지가 제일 잘난 줄 알아. 그 모습에 저는 문을 열려다 말고 멈칫했습니다. 제 험담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잘나긴 잘나셨죠. 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직장도 괜찮잖아요. 그 직장 지만 다녀? 내 아들도 똑같은 데 다니는데 뭐. 그리고 여자가 뭐 직장 좋고 해봤자 결혼했으면 애 잘 가지고 지 역할을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건 그래요, 어머니.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완전 속았다니까. 아니, 지네 언니랑 오빠가 자식들이 많대. 자기 집이 대대로 다 다복하대. 그래서 나도 나이 많은 거 좀 걸렸어도 결혼 허락한 거지. 임신 잘 되겠구나 싶어서. 근데 아직도 저러고 있으니 내가 속이 안 타들어가냐고. 맞아요, 어머님. 어머님 입장에선 서운하시죠. 그래, 네가 내 마음을 잘 아네. 내가 지한테 많은 걸 바래? 나는 돈 많이 벌어오고 지 잘난 줄 아는 며느리 다 필요 없어. 우리 집은 손이 귀하니까 재산 물려줄 손주 하나 알겨달라. 그거 하나 지한테 바란 거야. 근데 뭐 처음엔 신혼기간을 갖겠다 그러더라고. 어머, 진짜요? 형님도 가만 보면 진짜 되바라지신 것 같아요. 어른들한테 할 말 다 하고. 싸가지가 없는 거지. 그래서 내가 오냐 1년은 기다려주겠다 그랬어. 근데 1년은 무슨 지금 3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애 소식 없다. 병원 가봤다고 했죠. 무슨 우리 현택이 정자 활동성이 낮아서 그렇다나? 지는 아무 문제 없는데 현택이 문제래. 나 참 우리 현택이가 얼마나 건강한데. 내 생각엔 소희 걔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지한테 문제 있는데 현택이한테 덮어 씌우는 것 같아.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어머님. 형님 보면 밥도 깨작거리고 별로 건강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자기 잘못이라고 하면 난리 날 것 같으니까 아주버님 탓으로 돌리는 것 같아요. 네가 봐도 그렇지? 네. 그리고 형님, 저도 은근 무시하는 거 아세요? 뭐? 너를 왜 무시해? 첫 만남 때 제가 형님 능력도 좋고 지적으로 보여서 부럽다 그랬더니 저처럼 생각 없이 밝은 성격이 더 부럽대요. 뭐가 어째? 말을 그딴 식으로 했다고? 저 진짜 서러웠어요, 어머님. 형님이 전 무시하시는구나 싶어서. 이게 아주 웃기는 애네. 그래봤자 애도 못 가지는 주제에 한 번만 더 그딴 소리 하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아주 혼쭐을 내줄 테니. 정말요? 저 너무 든든해요, 어머니. 가만 듣는데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제가 언제 저런 식으로 말했다고 제 말에 살붙이고 과장하고 심지어 없는 말까지 더해서 제 모함하고 험담하나요? 저 문 확 열어 제꼈고 누워있던 시모와 동서 깜짝 놀라서 일어나더라고요. 너 언제 왔어? 어머님, 그리고 동서, 저 밖에서 얘기 다 들었습니다. 너무하시네요. 저 없다고 이런 식으로 제 욕하고 그러셨어요? 무슨 욕을 했다 그래? 아니 그리고 너는 왔으면서 왜 인기척도 안 해? 무슨 도둑고양이도 아니고. 인기척 하려고 했는데 제 욕하고 계시던데요. 뭔 욕? 있는 얘기 한 거지. 동서, 내가 언제 동서한테 생각 없이 밝은 성격 좋다고 했어? 왜 말 지어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동서, 내가 동서를 그렇게 무시했다고? 네,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요. 뭐라고? 하면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다가가려 하니 어머님이 놀라서 저를 확 떠미시더라고요. 너 뭐 하는 거야? 깡패야 뭐야? 어머님, 성현이 임신했다. 그러니까 너도 적당히 해.
별것도 아닌 걸로 난리 떨고 있어.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동서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어머님과 동서가 제 험담을 한 것도 놀랐지만 동서의 갑작스런 임신 소식에 더욱 놀랐죠. 임신요? 그래, 임신 초기니까 너도 조심해. 내 귀한 손주 잘못되면 나도 가만 안 있어. 어머니,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화내야 될 사람이 누군데요? 두 사람이서 제 욕했잖아요. 그래, 너 이렇게 갑자기 쳐들어올 줄 모르고 몇 마디 했다. 근데 없는 소리 한 것도 아니고 너한테 서운한 거 몇 마디 했어. 내가 틀린 말 했니? 너네 집 다복하다고 해서 내가 결혼 허락했는데 애 못 가지는 거 맞잖아. 뭐? 신혼 1년만 즐겨? 너네 지금 3년이 다 돼가. 애 소식 하나도 없고. 그게 저만의 잘못인가요? 병원에서도 저 아무 문제 없다고 했고요. 그래서 또 현택이 잘못이다 그거야? 어디서 멀쩡한 내 아들을 문제 있다고 그래? 병원에서는 그랬다니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믿니? 봐라, 형규는 결혼하고 6개월 만에 임신했다. 현택이 형규 둘이 형제인데 너네는 3년 동안 안 됐고 형규네는 반년 만에 임신했어. 이쯤 되면 밭이 문제인 거야. 어머니, 우기실 걸 우기세요. 뭐? 우겨? 그런데 그 와중에 동서까지 옆에서 부채질 하더라고요. 형님, 어머님한테 말씀 좀 가려하세요.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구는 며느리가 어딨어요? 뭐가 어째? 동서는 빠져. 제가 왜 빠져요? 어머님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하시는 거 저도 너무 기분 나쁘네요. 하면서 신나서 어머님과 한편 먹고 저한테 따지고 드는 겁니다. 자기들이 제 뒷담화다 걸린 건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저를 몰아세우는 거죠. 그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요. 저는 어머님과 동서 면상도 보기 싫어서 그대로 가방 들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 남편에게 전화해 있었던 일 다 얘기했어요. 남편도 제 얘기 듣고 화가 나서 엄마랑 재수 씨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진짜 미안하다고 자기가 시댁 가서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에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임신 가지고 닥달하는 것도 미안하고 엄마가 그렇게 뒷담한 것도 미안하다고 자기랑 결혼해서 제가 고생이 많다고요. 그전까진 기분 나빠서 화만 났는데 남편 그 얘기 들으니까 괜히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남편은 미안하다고 자기가 중간 역할을 똑바로 못한 것 같다며 오늘 시댁 가서 어머님이랑 동서에게 뭐라고 했대요. 시부모님 역시도 남편에게 지 마누라 역성 만든다고 꽤 뭐라고 하셨나 보더라고요. 어쨌든 남편은 저한테 당분간 제 기분 풀릴 때까지 시댁 가지 말라고 갈 일 있으면 자기만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고 남편 말 맞다나 그 후론 시댁에 잘 가지 않았어요. 제가 안 간다고 해도 시부모님한테는 별로 신경 쓰일 일도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시댁은 동서 임신 때문에 축제 분위기였고 저한테까지 신경 쓸 여력도 없었거든요. 저도 서운한 게 많아서 그냥 시댁에 가는 건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제 할 일 하며 지냈습니다. 가끔씩 남편을 통해서 시댁 얘기를 한 번씩 건너서 듣게 되었는데요. 동서가 출산을 하게 되면 시부모님이 최고급 조리원에 육아 도우미도 다 붙여준다고 그랬대요. 그리고 동서 위에서 아버님 건물 1층에 좋은 자리에 크게 네일샵 차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공간이 꽤 크다 보니 네일샵도 크게 하고 직원도 구할 수 있게 동서 사장님 시켜준다고 다 마련해 주신다고 했대요. 그 얘기 전에 듣는데 동서가 되게 여우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한테 알랑방귀 끼고 원하는 거 해드리면서 자기 몫을 되게 잘 챙긴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참 여우였구나 생각하며 어쨌든 저는 당분간 시댁 안 가기로 했으니 모르겠다 생각했죠. 그러다가 시간이 흘렀고 동서는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저는 출산 소식 듣고도 처음엔 그냥 모른 척 하려다가 남편이 조리원에 잠깐 간다고 하길래 저도 같이 가기로 했어요.
애 낳았다는데 모른 척 하는 것도 좀 그렇고 산후조리원 갔다니까 아기 얼굴이나 한번 보고 오자 생각했죠. 그렇게 남편과 퇴근길에 조리원에 갔고 엘리베이터를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가 급하게 같이 올라타려 하더라고요. 저는 열린 버튼을 눌렀고 키가 크고 멀끔한 남자가 고맙습니다 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그 남자는 같은 층수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입구에서 직원에게 산모 이름 말하고 호출을 했는데 잠시 후 산후조리원에 같이 있던 시동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이 저희 옆에 있는 남자를 보고 몹시 놀라는 거예요. 종현아. 엘리베이터에 같이 탄 그 남자는 시동생과 잘 아는 사이 같았습니다. 나이 차이는 조금 있어 보여서 친구 같지는 않았고 후배인가 싶었죠. 어떻게 다 같이 올라와? 엘리베이터 같이 탔는데 아는 분이셔? 시동생은 좀 많이 당황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종현이라는 남자가 먼저 싹싹하게 웃으면서 형규 선배 친한 후배입니다. 출산 소식 듣고 축하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아, 형규네 회사 후배시구나. 저는 형규 형이에요. 이쪽은 저희 와이프. 안녕하세요. 형규야, 네 후배 성격 정말 좋다. 회사 선배가 애 낳았다고 여기까지 혼자 축하해주러 오고. 그 말에 시동생은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서 어정쩡하게 웃더라고요. 왜 저러지? 회사 후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했습니다. 시동생이 진땀까지 흘렸으니까요. 시동생은 저희 보고 동서가 안에 있으니 보고 아기 면회도 하고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자기는 그 남자랑 내려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안에 가보니 동서는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아기만 잠깐 보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왔는데도 시동생은 어디 갔는지 안 보이고 연락도 안 되더라고요. 형규 얘는 어디 갔어? 우리는 어쨌든 애기 봤으니까 이만 가보자. 응. 그렇게 주차장으로 가는 길 저는 잠깐 화장실 가겠다고 남편에게 먼저 차로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다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싶어서 보니 계단 쪽에서 나는 소리더라고요. 누가 싸우나 보다 싶었는데 가만 들어보니 목소리가 시동생인 겁니다. 좀 의아했던 저는 계단 쪽으로 다가가서 내려다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시동생과 아까 그 종현이라는 남자가 말다툼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기 출산했다고 축하해주러 온 사람하고 왜 싸우지 싶어서 황당했는데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니 뭔가 이상한 겁니다. 아, 그런 거 아니라니까. 왜 이렇게 흥분했어? 진정 좀 해. 저 여자랑은 그냥 쇼윈도라며. 근데 애까지 낳고 내 연락은 끊어? 이제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가 보지? 그게 그렇게 쉬운 일 아니라는 거 너도 잘 알잖아. 근데 왜 연락 끊냐고. 왜 연락 끊어서 여기까지 찾아오게 하냐고. 종현아, 이러지 마. 나 자기밖에 없는 거 알잖아. 결혼은 부모님 속이려고 어쩔 수 없이 한 거 알잖아. 그 말에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와 분위기를 보자면 두 사람은 회사 선후배가 아니라 연인 사이였어요. 그런데 종현 씨는 남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 여자랑 위장결혼 한다고 했을 때 나도 이해했어. 근데 애까지 낳고 이제 잠수까지 타? 사실은 저 여자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그냥 정신이 없었고 이래저래 혼란스러운 일이 많아서 연락 잠시 끊은 거야. 뭐가 혼란스러운데? 얘기를 해야 알지. 그 남자가 닥달하자 시동생은 망설이면서 한숨을 쉬더니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저는 좀 전에 느꼈던 충격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이었죠. 사실은 시동생에게 남자 애인이 있었다. 동서랑은 위장 결혼이다 라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을 만한 말을 시동생이 했으니까요. 저는 너무 놀라서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었거든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저는 그곳을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심장이 막 뛰더라고요. 마음이 진정이 안 돼서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한참이나 생각했고 남편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자기야, 어디 많이 안 좋아? 왜 이렇게 안 와? 미안해. 지금 바로 갈게. 저는 일단 남편에게 갔습니다. 남편이 제 안색이 안 좋다고 뭔 일 있냐고 했는데 저는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한동안 저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미치겠더라고요. 하필이면 제가 이 비밀을 알게 됐나 싶기도 하고요. 그 파장이 너무 클 것 같아서 그냥 모른 척하고 싶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론 절대 모른 척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저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오랜 고민을 하다가 결국 터뜨리기로 했습니다. 이 일로 제가 비난의 화살을 받을지언정 숨기는 것이 더 큰 잘못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이 일을 다 얘기했습니다. 제 얘기를 들은 남편도 믿지 못하더라고요. 그게 진짜냐, 진짜 형규일이 맞느냐, 뭔가 착각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요. 저는 분명 얼굴 봤다고 그때 그 엘리베이터 같이 탄 남자는 도련님 애인이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적잖이 충격을 받았죠. 게다가 제가 시동생이 마지막에 했던 그 얘기까지 하자 분노하더라고요. 이것들이 진짜, 이건 아니지. 이건 우리 부모님을 기만하는 거잖아. 장영규 이 자식이 미쳤나 정말. 하면서 남편은 당장 시댁으로 찾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진정 좀 하라고 부모님이 너무 놀라지 않을 수준으로 잘 돌려서 얘기하자고 했는데 남편은 이런 얘기는 두고 볼 것도 없다고 당장 내일 가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공교롭게 다음 날은 동서가 조리원 생활 끝내고 시댁으로 산후조리하러 가는 날이었어요. 동서는 친정어머니가 없었기에 어머님이 산후조리를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어머님 산후조리 끝나면 동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산후 도우미 써서 아이를 돌볼 생각이었어요. 그런 비용도 다 시댁에서 해준다고 했죠. 그뿐인가요? 동서 출산했다고 시부모님이 동서한테 500만 원도 주셨습니다. 아이한테 필요한 용품들도 시부모님이 카드까지 주면서 다 사라고 하셨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뭐라고 하실까 싶더군요. 그렇게 다음날 남편과 저는 시댁으로 갔습니다. 가는 길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시댁에 도착하고 보니 시부모님과 동서 그리고 갓 태어난 갓난아기가 있었어요. 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비꼬시더라고요. 여긴 어쩐 일이니? 통 우리 집에 오지를 않아서 나는 첫째 며느리 어디 가서 죽었는 줄 알았다. 그 말에 저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엄마, 또 왜 그러세요? 아니, 인연 끊자고 할 땐 언제고 여기 왜 오느냐고. 할 말 있어서 온 거예요. 참나, 뭔 할 말? 너네 뭐 임신이라도 했니? 뭔 또 임신이에요, 이 와중에. 그거 아니면 뭔데? 시어머니한테 지 할 말 다 하고 따지던 며느리가 인연 끊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찾아와서 하는 소리다. 임신도 아니야? 그놈의 임신은 되긴 되니? 아휴. 하면서 저 보자마자 임신 타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 전까지 시부모님이 너무 놀라실까봐 걱정했던 제 마음까지 싸그리 없어질 정도로 기분 나쁘더라고요. 엄마, 임신 얘기 그만 좀 하세요. 나도 너네한테 기대 없어. 그리고 우리 성현이가 떡두꺼비 같은 손주 안겨줬다. 너네가 못하는 효도 우리 성현이가 다 해줬어. 동서한테 고마운 줄은 모르고. 어머님 말에 동서 우쭐해가며 아기 토닥거리고 있더라고요. 그 말에 남편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소리 지르더라고요. 고맙기는 뭐가 고마워요? 형규애도 아닌데. 남편이 고함을 지르고 집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삽시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진짜 정지화면처럼 조용해졌어요. 그 와중에 동서 얼굴만 창백하게 변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는 표정이었죠.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재수씨가 직접 말해보세요. 그 애 형규애 맞습니까? 이 자식이
지금 못하는 말이 없어. 남편의 말에 아버님 노하셔서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어머님도 너무 놀라서 몸만 부들부들 하시고요. 장현태,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무리 서운하다 해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어.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무슨 근거로 그런 천벌받을 소리를 해? 어머님의 말에 가만히 있던 제가 나서서 그랬습니다. 제가 다 들었습니다, 어머님. 뭐? 뭘 들어? 2주 전에 동서조리원 갔었는데요. 그때 도련님네 회사 후배라는 남자가 왔었어요. 축하해주러 온 줄 알았는데 도련님이랑 그 후배라는 남자가 계단에서 싸우더라고요. 제가 두 사람 대화를 우연히 들었고요. 근데 들어보니 동서 애가 도련님 애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도련님이 본인 입으로 직접 말한 겁니다. 뭐? 네, 저는 그때 계단에서 들은 그 충격적인 말은 출산한 애가 동서 애가 아니라는 말이었어요. 시동생활, 자기는 결혼해서 자기 와이프랑 잠자리를 가져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요. 그래서 자기도 지금 이 상황이 감당이 안 되고 미칠 것 같다고요. 분명 위장 결혼 전에 얘기할 때는 임신은 안 되는 걸로 하자고 합의를 했다는데 동서가 덜컥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도련님에는 아니고요. 도련님도 미쳤느냐 펄쩍 뛰었다는데 동서는 이제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된 거 그냥 낳자고 그랬답니다. 부모님도 좋아하시는데 이제 와서 어쩔 거냐고요. 시동생도 여차저차 애를 낳았는데 이제 수습이 안 된다고 미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님은 이게 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저한테 이상한 말 지어내는 거 아니냐고 소리까지 질렀어요. 어머니, 제가 할 일 없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나 지어내게? 저도 우연히 그 사실 알게 되고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아세요? 2주 동안 잠도 잘 못 자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지금 동서한테 속고 있다고요. 아니에요. 어머님, 아버님. 형님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형규 씨 약이 맞아요. 하면서 동서는 악착같이 매달리며 우기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충격받아 멍하시고 애는 자지러지게 울고 있고 동서는 다 거짓말이라고 매달리고 정말 쑥대밭이 따로 없었죠. 결국 남편은 시동생에게 전화해서 당장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너랑 네 와이프가 벌인 일 부모님도 다 알게 되었다고요. 그렇게 30분 정도 지났을 무렵 시동생이 불이 나게 집에 왔습니다. 시부모님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네 입으로 말해봐라 다그치셨죠. 시동생은 결국 그 자리에서 무너진 채로 울면서 이실직고 했습니다. 형이랑 형수가 한 말 다 맞다고요. 시동생이 얘기한 것은 이랬습니다. 시동생은 본인이 동성애자인 것을 부모님께 숨기기 위해 동서랑 서로 약속하에 위장 결혼을 했답니다. 애는 안 가지기로 했고요. 결혼을 했으나 제대로 된 부부도 아니고 애정도 없고 그냥 필요에 의해서 결혼만 한 거였어요. 시동생은 부모님의 결혼 압박을 피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애인 만나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었고 동서는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어 했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맞아 둘이서 위장 결혼을 한 거였는데 동서가 약속과 달리 누구 애인지도 모를 애를 임신을 한 거예요. 시동생은 펄쩍 뛰면서 동서한테 뭐라고 했다는데 동서는 이렇게 된 거 나을 수밖에 없다. 아니면 다 터트리고 싶느냐 협박하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왔대요. 애는 낳을 거라고 하면서요. 아마 애를 이용해서 시부모님의 재산을 더 뜯어낼 생각이었겠죠. 시동생은 결혼도 부모님을 속였는데 아이까지 이렇게 속이는 게 맞나 싶어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고 다 터트려야 되나 고민을 계속했대요. 본인이 저지른 짓이니 본인이 책임지고 감당하는 것이 맞겠죠. 게다가 동서가 며느리 행세 잘해주는 건 고마웠는데 가만 지켜보니 야금야금 시부모님 돈을 빼먹고 있더랍니다. 제가 모르는 것 이상으로 동서는 시부모님 돈을 많이 빼먹었더라고요. 게다가 나중에는 손주 핑계로 재산까지 요구할 기세였고 시동생도 덜컥 겁이 난 겁니다. 게다가 자기 핏줄도 아닌 애를 아빠로서 키워야 될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던 찰나 저와 남편이 이 사실을 먼저 터뜨린 겁니다. 시동생은 차라리 잘 됐다고,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싶었다고, 미칠 것 같았다고 울더라고요. 시부모님은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셨고 어머님은 결국 쓰러지셨어요. 둘째 아들이 동성애자인 것도 충격이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며느리와 손주가 가짜인 것도 감당하기 힘드셨을 테니까요. 저와 남편은 놀라서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인 졸도였고 두어 시간 뒤에 깨어나셨어요. 어머님도 아버님도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셨는데 동서가 집에 없는 겁니다. 애도 없고요. 설상가상으로 어머님 아버님 돈과 금품에 차까지 들고 도망갔더라고요. 지도 감당이 안 되니 돈 될 만한 것들 챙겨서 내뺀 것 같았죠. 그 와중에 물건까지 훔치다니 진짜 대단한 여자다 싶었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시동생이 그러는데 시동생네 집에 있는 통장하고도 들고 튀었답니다. 시부모님 그 사실에 또 뒷목 잡았죠. 동서가 참 무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동생과는 임신을 안 하기로 약속했는데 왜 갑자기 임신을 한 건가 싶기도 한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시부모님이 손주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커 보이니까 자기가 손주를 낳아서 시부모님의 마음과 재산까지 다 차지하려고 의도적으로 이런 건지 아니면 그냥 실수로 다른 남자와의 아이가 생겨버렸는데 그냥 시동생 애처럼 둔갑을 시킨 건지 동서의 진짜 속마음이 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며느리로 그렇게 잘 지냈는데 이렇게 뒤통수 치고 물건까지 훔쳐서 달아난 일로 어머님 머리 싸매고 누우셨고 아버님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질 못하셨습니다. 시동생은 부모님 볼 낯이 없다고 연락도 두절됐죠. 시댁은 한마디로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좀 지난 뒤 겨우 정신을 차린 시부모님은 금품과 차를 들고 도망친 동서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동서는 2달도 안 돼서 경찰에 붙잡혔어요. 애아빠인 남자와 도망을 간 것 같더라고요. 차는 다행히 돌려받았고 금품 훔친 것에 대해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동서는 붙잡힌 와중에 이건 자기 몫이라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주장했답니다. 자기가 그동안 며느리 행세한 값이라고 하면서요. 참 어이가 없죠. 동서는 붙잡혔음에도 시부모님의 정신적 충격은 너무 컸는데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나니 많이 괜찮아지셨어요. 저는 시부모님을 계속 안 찾아뵙고 남편만 왕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부모님이 저한테 사과하겠다고 한번 보자고 하셔서 저도 시댁을 갔죠. 시부모님, 특히 어머님은 저한테 많이 미안하다며 저한테 참 유치하고 못되게 군 것 같다며 진심으로 눈물까지 흘리면서 사과하셨어요. 자기가 손주를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너한테 참 못되게 굴었다면서요. 시부모님이 동서에게 제대로 뒤통수 맞고 그동안 마음고생도 심하셨다는 걸 알기에 저도 시부모님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이제 손주 빨리 가지라고 닥달 안 하겠다고 너네 알아서 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연락 두절된 시동생에게도 네가 어떤 사람이든 결국 우리 자식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 숨고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한바탕 엄청난 소동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시부모님도 깨달으신 게 많은 듯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임신이든 결혼이든 더 이상 압박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니까요. 저도 그 후로 활발하게 시부모님을 찾아뵙진 않지만 그래도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시부모님을 한 번씩 찾아뵙고 있어요. 시부모님이 임신 압박을 안 하시니 저도 훨씬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시동생한텐 결혼하라고 저희한테는 아이 빨리 가지라고 그토록 압박하시던 시부모님. 결국 그 결과가 이런 일을 자초했다는 걸 깨달으신 것만으로도 이 엄청난 일에 대한 값어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시부모님이 닥달하시는 것도 없으니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아기 천사를 기다려보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사람에게 소름 끼쳐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못됐고 이기적이다 싶은 사람은 살면서 꽤 많이 경험했죠. 하지만 이 사람 정말 무섭다 싶게 소름 돋는 사람을 보는 건 흔치 않잖아요. 그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사람 믿는 게 어려워집니다.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통합발달센터를 운영하는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발달이 더딘 아이들을 대상으로 언어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등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센터인데요. 아무래도 저희 센터에 오시는 부모님들은 자녀가 또래보다 발달이 더딘 것에 걱정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랫동안 발달센터 치료사 겸 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애타는 심정은 누구보다 10분 이해합니다. 그렇기에 아이들의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노력하고 있죠. 적극적인 치료의 효과로 발달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경우도 많지만 반면 오랫동안 치료를 진행했음에도 큰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당연하겠지만 부모님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또래보다 발달이 늦기 때문에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면 어떡하냐, 적응을 못하면 어떡하냐 등을 가장 많이 걱정하십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자식이 또래로부터 괴롭힘이나 배척을 당하면 그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겠나요?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건 피해자의 문제가 아니라 가해자의 문제겠죠. 친구가 본인과 다르다는 이유로 따돌리거나 괴롭히지 않아야 되고 또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요즘 나오는 학교 폭력이나 촉법소년 관련 기사를 보면 정말 아이들이 이렇게 지독하고 악독한가 싶어서 치가 떨릴 때도 많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착하고 배려심 있는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싶은 바람이 있고요. 제가 유별나게 착하고 선하다고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그런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셨고요. 똑똑하고 잘난 것보다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라 라고 가르치셨어요.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며 몇십 배로 돌려받는다. 누군가에게 원한 살 일은 하지 말아라. 내가 좀 손해본다 싶어도 그걸 너무 고깝게 여기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양보도 많이 하고 살아라 라고요. 저는 그런 부모님의 가르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것만 중요하다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돌아보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저나 남동생 둘 다 자잘한 사춘기 반항은 있을지언정 크게 엇나가지 않고 정직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죠. 저도 그렇지만 저희 남동생은 지금까지도 여러 봉사활동도 꾸준하게 다니고 기부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사는 세상이니까 제가 여력이 될 때 누군가를 도우면 또 제가 도움을 받을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 동생은 제 동생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배려심도 많고 참 따뜻한 성격이죠. 군대 갔을 때 받은 작은 월급은 다 모아서 휴가 나오면 저와 부모님 선물 사주고 들어가고 제가 힘든 일이 있거나 고민이 있으면 저보다 더 공감해주고 울어줄 만큼 공감 능력도 높고 심성도 착했죠. 게다가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좋고 공부도 곧잘해서 공대로 유명한 대학교를 졸업해서 현재 대기업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성도 착하고 인물도 반듯하고 직업도 괜찮고 제 동생이라서 제가 더 좋게 보는 것도 있겠지만 결혼하면 참 좋은 남편이자 아빠가 될 것 같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동생은 별로 관심이 없는지 따로 만나는 여자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저도 따로 결혼 생각이 없는 비혼주의자인데 동생도 그런 건가 해서 물어봤죠. 그런데 동생은 자기는 비혼주의자는 아니라며 다만 결혼할 여자는 소개 말고 운명처럼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적은 나이도 아닌데 아직도 운명 타령하느냐고 장난치며 탑하겠지만 어쨌든 동생이 원하는 멋진 운명의 여자를 만나길 바랬습니다. 그러다가 동생에게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동생이 말하는 그 운명적인 상대인 것 같았습니다. 서로 예쁘게 잘 교제하는 것 같아서 누나로서 좋았는데 나이가 있다 보니 한 1년 정도 만났을 때 결혼 이야기도 오가는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께 소개해드리기 전 저부터 먼저 여자친구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동생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름은 홍연주라고 하더라고요. 이름만큼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너무 착하고 예의 바르더군요. 아직 결혼을 안 했다 보니 올케나 형님으로 부르긴 뭐해서 연주는 저에게 언니라고 부르고 저는 연주라고 이름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연주는 플로리스트로 일을 한다고 했어요. 전에는 호텔 소속으로 일을 하다가 퇴사하고 현재는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꽃과 참 잘 어울리는 사람 같았죠. 여리여리하고 청순하고 수줍어하면서 웃음도 참 많더라고요. 같이 식사를 했는데 저희 남동생이나 저까지 잘 챙기는 겁니다. 착한 데다 배려심도 많고 저는 예비 올케로 너무 마음에 들었죠. 동생이 그토록 운명의 여자 타령을 하더니 이렇게 예쁘고 참한 여자를 만나려고 그랬나 보다 싶기도 했고요. 그날 첫인상이 정말 좋았고 부모님께도 상원이 여자친구 정말 괜찮더라고 말씀드렸죠. 부모님도 기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부모님도 연주를 만났는데 역시나 착하고 마음씨도 고운 것 같다며 마음에 쏙 들어 하셨어요. 특히 엄마가 마음에 들어 하셔서 옷이나 가방도 사주시고 예뻐하셨죠. 저랑도 잘 지냈어요. 워낙 성격도 좋고 싹싹하니까 저랑도 친하게 잘 지냈죠. 그러다가 결혼 전 아빠 생신 겸 다 같이 가족여행을 가기로 했었는데요. 동생이 저에게 연주도 같이 가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누나, 이번에 가족여행 가는 거 연주도 같이 가도 되지? 되긴 하지만 연주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고 괜히 부담 주지 마. 아니야, 연주가 같이 가고 싶다고 먼저 그랬어. 정말? 연주 걔는 진짜 성격이 좋다. 오, 맞아. 어른들하고도 엄청 잘 지내. 그러면 연주도 같이 간다? 그래, 뭐 상관없지. 편하게 오라고 해. 그렇게 가족여행에 연주도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쪽에 저희 별장이 하나 있거든요. 원래 할머니가 사셨던 집인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별장으로 재건축을 해서 한 번씩 놀러 가고 있습니다. 마당도 널찍하고 주위 풍경도 좋은 곳이죠. 그곳에서 바베큐 파티도 하고 배드민턴도 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연주도 원래 저희 가족인 양 편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도 친근하게 잘 대하고요. 성격이 볼수록 좋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부모님은 피곤하다고 먼저 들어가셨고 저와 남동생 그리고 연주는 거실에 남아 영화를 보면서 맥주를 한잔 할 때였어요. 갑자기 연주 폰으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 늦은 밤에 전화가 오네 싶어서 힐끗 봤는데 그때 좀 놀랐습니다. 연주가 몹시 굳은 얼굴로 폰을 확인하는 거예요. 인상을 쓰고 있는 것 같기도 했는데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연락이 왔길래 저런 표정을 짓는 걸까? 저도 설핏 놀랐었지만 티는 안 냈었죠. 연주는 웃으며 엄마에게 전화가 왔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저는 엄마 전화인데 표정이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영화를 마저 보고 있는데 문득 차에다가 뭘 놓고 온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동생에게 마저 보고 있으라 하고 잠깐 밖으로 나갔죠. 그리고선 마당으로 나와서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차 옆으로 가보니 연주가 주차되어 있는 차 근처에서 뒤돌아서 통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조심스러운 통화라도 되는 양 몸을 웅크러뜨리고 조근조근 거리고 있었어요. 엄마 통화를 하면서 무슨 일이길래 저렇게 숨어서 통화를 할까 싶었죠. 하지만 개인적인 통화를 듣는 건 실례니까 좀 이따 다시 와야겠다 생각하며 그냥 돌아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잖아. 진심이야. 도대체 몇 번이나 말해야 돼?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뭔데? 저는 그 말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연주는 몹시 다급하고도 격정적으로 하지만 누가 들을세라 작은 목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 대화 내용은 엄마와 통화하는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나 지금 길게 통화 못하고 내일 다시 전화할게. 제발 진정 좀 해. 네 말대로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그만 좀 하라고. 연주는 전화를 끊더니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그러더니 뒤를 돌아보는데 서 있는 저를 보고는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언니, 여기 왜? 미안해. 엿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 차 안에 뭐 두고 온 게 있어서 그거 가지러 왔거든. 아, 네. 연주는 제가 뒤에 서 있다는 사실에 눈에 띄게 당황하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본의 아니게 엿들은 셈이 돼서 미안했죠.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차에서 제 물건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연주는 들어가지도 않고 안절부절하며 제 옆에 서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들어가려는 제 팔을 잡고 그러는 겁니다. 저기 실은요, 언니. 응? 좀 전에 통화요. 엄마 아니고요. 친구예요. 친구? 네, 실은 고등학교 친구인데요. 제가 사실 얘 때문에 요즘 너무 힘들거든요. 왜? 원래는 안 그랬는데 애가 좀 이상하게 변해버렸어요. 특히나 저한테 질투하면서 너 혼자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면 끝이냐고 막 그러고. 그런 소리를 한다고? 친구가? 저한테 원래 질투가 많은 친구였거든요. 그래도 친구니까 마지못해 지냈는데 요즘은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자꾸 퍼뜨리는 거예요. 근거도 없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자고 했는데 그때부터 얘가 폭주하면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안 놔둘 거라고 저를 협박하고 돈 뜯어내려고 하고. 어머, 정말? 세상에 그런 미친 인간이 다 있어? 네, 그래도 친구라고 생각해서 적당히 달래주고 받아주고 했더니 갈수록 심해지네요. 이렇게 불쑥 전화까지 하고. 연주는 너무 괴롭고 힘들다는 얼굴로 하소연을 했습니다. 듣는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세상에 참 미친 인간들 많다 싶고요. 뭐 그런 애가 다 있어? 그냥 무시해버려. 꼭지 돌면 좀 무서워지는 애라서 저도 그러고 싶은데 일단은 적당히 잘 타이르고 있어요. 연주 네가 약점 잡힐 것도 없는데 뭐하러 그래. 너도 세게 나가. 그래도 한때 친구잖아요. 원래 나쁜 애는 아닌데 요즘 많이 힘든가 봐요. 저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한다고 하고 부러워하더니 이상하게 열폭을 하는 것 같아요. 상종하지 말고 그냥 인연 끊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퍼뜨리고 다니면 가만 안 있는다고 하고 증거 같은 거 뭐하나. 말도 안 되는 소문 퍼뜨리고 다니면 고소해버린다고 하고. 저도 그래야 될까 싶어요. 이후로 이상한 사람을 못 끊어내는 연주가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연주를 달래줬고 그렇게 함께 다시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갔다 오고 난 뒤에도 계속 신경 쓰여서 그 이상한 친구 일은 잘 해결되었냐 물었는데 연주도 잘 해결됐고 서로 연락 안 하기로 했으니 걱정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잘 해결된 것 같아 다행이다 싶었죠. 세상에는 참 희한한 사람도 많고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사소한 걸로도 열폭하고 질투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연주가 마음이 약해 보여 걱정했는데 그래도 잘 끝냈다고 하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동생의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많은 하객들이 오셨고 동생도 부모님도 다 분주하셨죠. 저는 그 틈에 참고 있던 화장실을 잠깐 가게 되었습니다. 볼일을 마치고 나가려던 참에 여자 2명이서 대화를 하며 화장실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대화가 너무 뜻밖이라 나가지도 못하고 그 대화를 다 듣게 되었습니다. 연주쟤 호박씨 겁나 잘 까지 않냐? 세상 조신한 척은 혼자 다 하고 있어. 내 말이 미친. 나 웃음 터지는 거 개 참고 있었잖아. 나 코미디인 줄. 겁나 조신한 척해. 대화를 들어보니 연주 친구들인 것 같았습니다. 차분하고 조근조근한 말투의 연주와 달리 친구들은 정말 경박한 말투로 대화를 나누더군요. 친구들은 세면대 앞에서 화장을 고치는 듯 했습니다. 야, 연주한테 그 얘기 들었지? 뭐? 이수경 얘기. 이수경이 연주 SNS로 메시지 보냈다는 거. 들었어.
와, 개소름. 걔 나 결혼할 때도 연락하는 거 아니야? 할걸. 너도 장난 아니었잖아. 치는? 너도 장난 아니었거든? 야, 아무리 그래봤자 연주만 하겠냐? 하긴 연주 쟤 완전 똥줄 탔잖아. 혹시 이수경 걔 여기 오는 건 아니겠지? 그럼 진짜 완전 소름 돋겠다. 홍연주 완전 삽되는 거지 뭐. 부자 시부모의 능력 좋은 남편 물었다고 우리한테도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다 물 건너가는 거 아니겠냐? 야, 화장 다 고쳤지? 이제 나가자. 그렇게 두 사람이 나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밖으로 나가면서 두 사람의 뒷모습도 힐끗 보게 되었죠. 이게 다 무슨 소린가 했어요. 대화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순 없었지만 적어도 제 동생과 결혼하는 연주가 제가 아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친구들도 예사롭지 않았고요. 대화 내용도 좀 이상했죠. 하지만 이미 곧 결혼식은 시작할 건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심란해졌습니다. 저는 일단 신부 대기실로 갔어요. 그런데 신부 대기실에 도착해보니 좀 전에 화장실에 있다가 나갔던 그 두 사람이 연주 옆에서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저는 좀 어이가 없어서 보고 있었죠. 그중 한 명이 연주에게 그러더군요. 연주야, 너 너무 예쁘다. 드레스도 너무 예쁘고. 고마워.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어. 당연히 와야지. 진심으로 축하해. 아까 하는 딴판인 목소리로 연주에게 결혼 축하를 하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뭐지? 하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연주가 저를 발견하고 웃더라고요. 언니! 저도 어색하게 웃으며 다가갔죠. 너무 잘 어울린다, 드레스. 감사해요. 아, 앞으로는 언니가 아니라 형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뭐, 편한 대로 해. 형님, 저희 같이 사진 찍어요. 여기 앉으세요. 저는 연주 옆에 앉았습니다. 좀 전에 연주의 친구들 얘기를 듣고 보니 연주가 다소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어색하게 사진을 찍으려던 찰나였어요. 무심코 고개를 돌렸는데 신부 대기실 입구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선이 갈 만큼 독특한 여자였어요. 얼굴에 반을 거의 가릴 만큼 머리를 늘어뜨린 데다 옷은 시커먼 정장을 입고 있더라고요. 표정도 몹시 어둡고요. 저 사람도 연주 친구인가 생각하던 찰나 그 여자가 연주에게 다가가더군요. 연주는 그 여자를 보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네가 여기 왜? 결혼 축하해. 안 온다고 했는데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옆에 있던 저도 어리둥절하게 연주를 봤죠. 그 여자는 연주에게 축하한다고 했지만 표정은 전혀 축하하는 얼굴이 아니었거든요. 혹시 전에 여행 갔을 때 전화 왔었던 연주에게 협박을 한다는 그 이상한 친구가 이 여잔가 싶기도 했죠. 연주는 눈에 띄게 당황을 하면서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래 고마워. 왔는데 밥 먹고 가. 저기 근데 뒤에 다른 사람하고 사진 찍어야 돼서 그런데 이제 그만 비켜줄래? 연주의 말에 그 여자는 자리를 비키더라고요. 하지만 나가지도 않고 한쪽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연주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힐끔힐끔 쳐다보고요. 아까 화장실에서 뒷담을 하던 그 친구들도 그 여자를 보더니 자기들끼리 웅성거리는 겁니다. 도대체 저 여자가 누구길래 저도 너무 궁금했죠. 하지만 잠시 후 식이 시작된다고 했고 헬퍼분도 연주에게 이제 대기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신부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나갔습니다. 저는 식장 안으로 들어가려다 아무래도 그 여자가 신경 쓰여 결국 따라갔어요. 그 여자는 식장이 아닌 출입구로 나가고 있더군요. 저기요. 그 여자는 제 부름에 돌아봤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연주 신우 되는 사람이에요. 좀 전에 신부 대기실에서 봤죠. 제 말에 그 여자 눈이 빛나더라고요. 신우요? 그럼 신우요? 그럼 홍연주 신랑 누나분이세요? 네, 맞아요. 초면에 이런 말 실례지만 연주 친구분 맞으시죠? 친구냐는 제 말에 그 여자 표정이 묘해지더니 불쑥 그러는 겁니다. 잘 됐네요. 다 터트리려고 왔는데 막상 오고 보니 용기가 안 나서 그냥 가려던 참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연주 시댁 식구분을 만나게 됐네요. 네? 뭘 터트려요? 홍연주 과거요. 그 말에 저는 연주가 전에 말했던 그 친구가 맞구나 싶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연주를 괴롭힌다는 그 친구요. 저기, 제가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모르는데 지금 연주 괴롭히는 거예요? 네? 연주가 많이 힘들어해요. 무슨 사정인지 몰라도 한때 친구였다던데 이런 행동은 그만했으면 해요. 그쪽에게도 도움될 것 없는 행동이고요. 그 말에 그 여자는 씁쓸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홍연주는 참 복도 많네요. 이렇게 신우분까지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려고 하고 참 좋겠어요. 근데 연주 신우분, 무슨 말을 하셔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홍연주 끝까지 괴롭힐 거예요. 왠 줄 아세요? 그 여자는 그렇게 말하더니 갑자기 덮여있던 한쪽 머리카락을 쓱 넘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흠칫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눈 옆과 볼 쪽으로 화상 자국이 있었거든요. 걔는 저를 더 괴롭혔거든요. 죽을 만큼요. 그러니까 저도 돌려주고 싶어서요. 네? 그리고 그 여자의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죠. 매일 북어만큼 맞은 것 같아요. 홍연주한테. 생긴 게 마음에 안 든다. 목소리가 이상하다. 냄새난다. 그냥 존재가 마음에 안 든다. 온갖 소리를 다 들으면서요. 맞다가 죽을 것 같아서 결국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그날 제일 심하게 맞은 것 같아요. 게다가 뜨거운 물을 제 얼굴에 부어버리더라고요. 주둥이 놀리고 다니지 말라고요. 이 상처는 그때 생긴 거예요. 병원에라도 빨리 갔으면 좀 나았을 텐데 빨리 못 갔어요. 왜냐면 화상 입고도 또 맞았거든요. 저 이렇게 만든 거 홍연주예요. 저는 얼굴 이렇게 되고 대인 기피증에 우울증까지 생겨서 몇 년 동안 집안에만 갇혀 살았어요. 덕분에 대학도 못 갔고요. 하고 싶은 것도 있었고 꿈도 있었는데 못했어요. 저는 너무 힘든데 걔는 여전하더라고요. 소문에는 저 말고도 다른 애 심하게 때려서 결국 걔네 엄마가 걔 유학 보냈다고 했어요. 유학 갔다 와서는 플로리스트인지 뭔지 한다고 온갖 청순한 척은 다 하면서 SNS에 사진도 잘 올리더라고요. 그러다가 결혼한다는 소식 들었고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연락했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꾸 개소리하면 고소해버린다고요. 저도 너무 열받아서 네가 그거 다 폭로하기 전에 돈이라도 내놔라고 했죠. 홍연주는 몰랐겠지만 저는 증거도 갖고 있거든요. 제가 증거 있다고 하니까 그제야 잘못했다고 빌고 돈도 보내더라고요. 근데 막상 돈 받고 나니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은 거예요. 이까지 더러운 돈 받는다고 내 상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 결혼식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는 돈 봉투를 건네주더라고요. 이거 홍연주한테 폭로 안 하는 대가로 받은 건데요. 돌려주려고요. 저 그냥 이거 안 받고 걔 앞에 이렇게 수시로 나타나면서 괴롭게 만들어주려고요. 과거 세탁하고 얌전한 척 조신한 척 하고 사는데 제가 자꾸 얼쩡거리면 얼마나 힘들고 초조하겠어요. 지도 그런 기분 느껴봐야겠죠. 한 사람 인생을 다 망쳐놨는데. 죄송하지만 이 돈 봉투는 대신 좀 전해주세요. 아까 주려고 했는데 못 줬네요. 저는 그 여자의 얘기를 듣는데 이게 진짜 사실인가 싶을 정도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토록 착하고 예쁘고 내 동생하고도 잘 어울리는 천사 같은 예비올케가 사실은 과거에 이토록 추악하고 끔찍한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었다니요. 그 여자는 저에게 돈 봉투를 맡기고 가려고 했고 저는 그 여자를 다시 붙잡았습니다. 저기요. 그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저도 그런 애를 제 동생 아내가 되게 놔둘 순 없는 거죠. 저기 혹시 괜찮다면 홍연주가 괴롭혔다는 증거 좀 줄 수 있어요? 증거가 없으면 동생도 저희 부모님도 믿기 힘드실 것 같아요. 제 말에 그 여자는 가만히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번호를 알려주면 보내주겠다 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주었죠. 이 번호로 연락하라고요. 그 여자는 명함을 물끄러미 보다가 알겠다며 가더라고요. 저는 잠깐 멍하게 생각하다가 뒤늦게 결혼식장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이미 결혼식은 중반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기막힌 심정으로 홍연주와 남동생을 바라봤어요. 남동생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더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홍현주는 너무 괘씸했고요. 그렇게 결혼식이 끝났어요. 동생과 홍현주는 근처 호텔에서 하루 자고 다음날 신혼여행을 떠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모님께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집으로 다 가자고 했어요. 홍현주는 살짝 눈치를 챈 건지 가기도 전에 표정이 이미 안 좋더라고요. 그렇게 다 함께 집으로 왔고 부모님 앞에서 제가 말했죠. 아까 신부 대기실에 찾아온 그 여자 연준이 동창이라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연주도 당황하면서 뭐라고 변명을 할까 고심하는 눈치였어요. 그 말이 다 사실이야? 누나, 무슨 말 하는 거야? 누가 찾아왔는데? 네 와이프가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말. 아까 찾아온 그 여자가 피해자고 명태마냥 하루가 멀다 하고 패고 얼굴에 뜨거운 물 끼얹어서 화상까지 입혔다며? 뭐라고? 동생은 자리에서 튀어오를 정도로 놀라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입이 떡 벌어지고요. 아니에요, 형님. 사실 아니에요. 걔가 걔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다닌다는 그 친구요. 역시나 홍현주는 잡아떼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죠. 나도 차라리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내 동생하고 100년 가약을 맺은 네가 학창시절에 그런 악랄하고 미친 짓을 했던 인간은 아니었으면 했다고. 근데 아까 그 사람이 나한테 증거를 보내줬어. 안 믿을 수가 없네. 저는 다 있는 자리에서 증거를 꺼냈습니다. 그 피해자 여자 말로 그때 당시에 갖고 있던 mp3에 녹음 기능이 있어서 괴롭힐 당할 때 켜서 주머니 안에 넣고 있었다고 했어요. 학교든 부모님이든 신고를 하려고요. 하지만 결국 신고도 뭐도 흐지부지 됐고 너무 힘든 기억이라 증거도 없애려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들고 있었답니다. 그 녹음 파일을 저에게 보내준 거였어요. 그 녹음 파일에는 듣기에 끔찍할 정도의 구타 소리도 녹음되어 있었고 그 피해자가 연주야 잘못했어 제발 그만해 등 애원하는 소리도 녹음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홍현주의 소름 끼치는 목소리도 다 녹음이 되어 있었죠. 처맞으니까 더 못생겼다느니 다시는 입 못 놀리게 얼굴을 때리라느니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끔찍하고 잔혹한 말들을 낄낄대며 서슴치 않고 내뱉더라고요. 부모님도 입이 떡 벌어지고 무엇보다 남동생의 충격이 너무 컸죠. 남동생은 어리나간 얼굴로 홍현주를 봤고 홍현주도 빨개진 얼굴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말도 안 돼. 저게 진짜 너야? 저 악마 같은 목소리가 진짜 너냐고. 오빠,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봐. 맞는지 아닌지나 말해. 맞아. 맞는데 진짜 철없을 때 했던 행동이야. 나도 후회해. 나도 정말 후회하고 수경이한테도 사과했어. 돈까지 줬어. 좀 짓궂게 군 건 맞지만 그래도 어릴 때잖아. 어릴 때 했던 행동 가지고 아직까지 이럴 필요 없잖아. 걔는 협박하면서 나한테 돈까지 뜯어냈어. 저는 그 말에 가방에 있던 돈 봉투를 꺼내 홍현주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이거 너한테 주라더라. 그 더러운 돈 안 받는데. 홍현주는 바닥에 떨어진 돈 봉투를 가만히 보고 있더라고요. 저도 화가 나서 소리쳤죠. 끝까지 가증스럽고 무섭네. 과거에 그런 짓을 저질렀으면서 어쩜 그렇게 착한 척 순한 척. 참 대단해. 형님은 어따 대고 형님이야. 저희 부모님도 굳은 얼굴로 동생에게 한 말씀 하셨어요. 김상원, 긴 말할 거 없고 그냥 끝내라. 나는 저런 애 며느리로 받아들일 생각 없다. 나도 마찬가지야. 세상에 이런 거 뉴스나 기사로만 봤는데 이런 짓 저지르고 참 뻔뻔도 하다. 홍현주는 저희 부모님께 사정하더라고요. 거의 빌면서요. 어머님, 아버님 이러지 마세요. 저 예뻐해 주셨잖아요. 저 정말 후회해요. 어렸을 때, 철없을 때 한 행동이니까 그냥 모른 척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앞으로 저 정말 잘할게요. 형님, 저 상원 씨랑 서로 사랑해요. 오늘 결혼했는데 이런 법이 어딨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홍현주는 끝까지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여전히 어리나간 남동생 대신해서 제가 한마디 했죠. 우리야말로 기가 막혀. 네가 이런 애인 줄 알았으면 미쳤다고 친척들 다 불러서 결혼식까지 했겠니? 네가 양심이 조금이나마 있으면 피해자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찌그러져서 살아.
너 때문에 그 친구는 얼굴에 화상 있고 대인 기피증에 우울증까지 앓았대. 학교도 포기하고 집안에서만 살았대. 꿈도 포기하고. 한 사람 인생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너 진짜 끝까지 무섭고 뻔뻔하다. 연주는 잘못했다고 계속 빌었지만 저희 가족은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했고 안 나가고 버티길래 제가 쫓아내버렸습니다. 저희 남동생은 그 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토록 좋아하던 운명인 것 같은 여자라고 했었는데 그런 추악하고도 악랄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만큼 실망도 크고 치떨려 하더라고요. 홍현주는 그 뒤로도 남동생한테 계속 연락하고 회사까지 찾아왔대요. 용서해 달라면서요. 하지만 남동생은 용서는 내가 아니라 그 피해자에게 제대로 빌라며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못 박았다고 합니다. 저희 아빠가 따로 갖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결혼하고 나면 그 안에다 올케 매장도 차려줄 계획이 있었어요. 공실이라서 올케는 자잘한 물건도 좀 갖다 놨었고요. 저희 아빠가 당장 안 갖고 가면 버린다고 으름장 놓아서 울면서 챙겨갔다고 하더라고요. 피해자 괴롭힐 때는 그렇게 악질적으로 굴었으면서 이제 와서는 온갖 약한 척, 힘든 척은 혼자 다 하고 눈물바람 하는 게 오히려 더 소름 돋더라고요. 학교 폭력은 피해자의 내면을 파괴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린 날의 철없는 행동인 양 시간이 흘렀으니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가짐이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희 동생이랑 헤어졌다고 해도 또 어디 가서 착한 척 온갖 연기하며 다른 남자를 찾겠죠. 하지만 그 본성 어디로 가진 않을 거고 아무리 연기한다 한들 결국은 어떻게든 드러날 거라고 생각해요.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만큼 본인도 남은 인생 부끄럽고 창피하게 살았으면 합니다. 동생은 한동안은 힘들어했지만 그래도 마음 잘 추스르고 다시 원래의 동생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당분간은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피해자 여자분에게 따로 연락을 해서 이 모든 상황을 전해줬어요. 내 동생은 결국 결혼이 파토가 났고 덕분에 그런 여자가 우리 가족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괜찮다면 내가 알고 있는 심리상담사가 많으니 상담도 받으면서 마음의 치유를 좀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권유를 했죠. 워낙 오래되고 깊은 상처다 보니 여전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요. 그 친구는 제 말에 몹시 고마워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 동생 결혼을 망친 걸 수도 있어서 안 좋게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도움을 준다고 해서 고맙다고요. 힘든 일을 당해서 어두워졌을지언정 참 착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서 마음이 더 아프더군요. 저는 그쪽이 내 동생 결혼을 망친 게 아니다. 오히려 그런 여자에게 속아서 할 뻔한 잘못된 결혼에서 동생을 구해준 것이라서 고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설득으로 상담 치료도 받아보겠다고 했어요. 마음의 상처를 잘 치유하고 조금이나마 편해졌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학교 폭력은 철없을 때 한 행동이라고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후회한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웬만한 보통 사람들은 그런 악랄한 행동을 저지를 마음도 못 먹는데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의 본성을 말해준다고 생각하고요. 다사다난했지만 그래도 그런 못된 인간과 동생이 결혼하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조상님이 도운 거죠. 참 소름 돋는 인간이었지만 가족이 되지 않아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